안녕하세요. 조총현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서양 문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고대 로마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번 주에 이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 만사 모든 것이 역사에서뿐만이 아니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어떤 것들은 이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만 강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만 강조하기도 하죠. 물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면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하려면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되겠죠. 예, 그리고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혁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이 그라쿠스 형제의 이 개인적인 영웅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하튼 공정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믿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 선입견은 버리고 일단 있었던 일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 공화정과 시민권 개념 이해, 이거는 사실상 임금이 없는, 황제가 없는 정치 체제를 처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로마가요. 아울러서 이 시민권의 개념을 통해서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시기 이전에 이 전쟁 양상은요, 이제 적이 성문 앞으로 오면 이제 성 안에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줘요.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그러면 노예가 되느니 죽는 건 할 수 없고요. 노예가 되느니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전서가 강하겠죠. 근데 이 로마는 여기다가 선택권을 하나 더 줘요. 차라리 그러니까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이 돼서 함께 더불어 살래. 그러면 이제 머리회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DNA 속에 저처럼 이 매국노 기질, 모르겠어요. 매국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기로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로마 시민이 되는 편이 또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저 같은 매국노적인 이 DNA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전쟁 없이 성문이 자동으로 열린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시민권을 그렇게 성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준 사람들에게 또 부여하기도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은 이 공화정과 시민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 이 크라쿠스 형제 개혁의 내용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전 3세기에요. 중엽쯤에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평정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로마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 국가에 대해 자치를 허용하고요. 이 군사권, 외교권만을 로마가 쥐게 되죠. 예, 각 도시 국가의 자치,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 내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 군사권과 외교권만을 로마가 쥐는 형태로 변형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전승국 로마를 맹주로 하는 군사 동맹체나 다름이 없었죠. 군대는 로마 시민이 정규 군대를 편성하고요. 이 동맹국은 별도로 편성된 보조군이 돼서 로마 시민의 지휘에 따르게 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의 군대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다음으로 포에니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가라앉네요. 목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포엔이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로 이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는가를 겨룬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대결이었죠. 이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지중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살펴보면요. 이 시칠리아 북동단의 그리스 식민 도시인 메시나를 에워싼 싸움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로마군은 시칠리아 남쪽 해안에 아크라가스를 점령한 이후 새로 강력한 해군을 길러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쪽 해안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죠. 예, 이렇게 보면 로마가 쉽게 이 포에니 전쟁,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서막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될 당시에 로마에는 해군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에서 해군 병력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이 한 대의 함선도 없는 이 로마가 그야말로 해상 제국인 카르타고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배 한 척 없는 나라가 배가 수백 척에 이르는 이 해양 대국을 상대로 해서 감히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제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강력한 해군을 길러서
심지어는 카르타고 해군을 물리치기도 하네요. 한 척도 없던 배를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이 카르타고 이 로마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실상 육군 병력만 활용했기 때문에 해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중해를 통한 이 대외 무역 그리고 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해야지만 로마가 성장할 수 있다는 밑그림은 그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적군은 이 카르타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카르타고의 배를 노략질로 함선 한 대를 뺏어오죠. 빼앗아 와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엔지니어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 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야, 이거 요거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손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자, 이거 한번 설계도 좀 한번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뭐 요새식으로 하면 설계도를 빼내면 가장 좋은데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있는 배를 해체해 가면서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같은 거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한 척도 없는 배가 뭐 수십 척, 수백 척이 만들어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카르타고보다 더 이 속도를, 기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배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 반도 국가들이 가지는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또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장착하고, 그것을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획득하는 그런 특징이 또 반도 국가의 이 특징이기도 하죠. 예, 뭐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긴 하지만요. 뭐 우리나라도 원래 짝퉁을 원래 잘 만들었죠. 뭐 70,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짝퉁 왕국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뭐 제작관법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냈죠. 그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만요. 예, 두 가지 모습이 좀 오버랩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원전 256년 로마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아프리카로 원정했으나 대패를 하게 되죠. 예, 처음에 해전 승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는지, 야, 이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면 뭐 카르타고 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본거지로 그냥 곧바로 가서 파괴시켜 버리지. 그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이 아프리카 원정길을 갔지만 그야말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 후 시칠리아 서쪽 아이가데스 해전에서 이 로마가 승리해서 카르타고로부터 이 무조건 항복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고요. 이 시칠리아가 최초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예, 그전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시기에는 속주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 속주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식민지, 우리식으로 식민지가 맞는지 뭐 식민지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속주로 삼게 되죠. 그 이후에 로마는 샤르데냐, 코르시카도 제2의 속주로 삼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전쟁입니다. 세력을 기른 한니발이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전한 이 카르타고 장수인 한니발이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와신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동맹시 사군툼을 공격하게 되죠.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로인 이 카르타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상 제국이죠. 당연히 군 함선을 몰고 이 이탈리아를 침범할 거라는 이 당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이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남프랑스를 석권한 후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 침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의표를 찔렸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당연히 해상제국 이 카르타고는 배를 몰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알프스를 넘어서 코끼리를 몰고 왔대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뭐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반도의 각지에서 이 로마군을 한니발군이 격파하고요. 뭐 대표적인 전투가 카티누스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키누스 전투인데요. 뭐 이 전쟁 양상을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 해드리면 뭐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또 너무 또 늘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 남이탈리아의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하고 그야말로 섬멸해 버립니다. 이쯤 되면 로마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 동맹국들이 만약 로마를 배신하고 독립을 선언했다면 아마 제2차 포에니 전쟁은 그야말로 카르타고가 손쉽게 이긴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벌어지죠. 이 반도에 있는 로마의 동맹시가 로마를 배반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전쟁 양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로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게릴라 전법으로 교묘히 저지하죠. 로마군은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 뭐 아프리카누스라고 흔히들 얘기되는 이 스키피오의 지휘하에 카르타고군의 이 거점이자 배후인 히스파니아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스파니아 반도는요, 우리가 요새 말하는 이베리아 반도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202년 아프리카누스의 인솔하에 이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제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요. 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한니발은 이 동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도망했다가 다시 비티니아 왕에게 의탁해서
제기를 꾀했으나 허사로 끝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전쟁은 아닙니다. 뭐 결과적으로 카르타고의 그를 붕괴시킨 전쟁이긴 하기 때문에 다루긴 하지만요. 이 로마는 카르타고와 그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 사이에 이 마시니사 전투에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149년 소스키피오가 인솔하는 로마 해군이 이 마침내 카르타고를 포위하여 이를 철저히 괴멸시켜 버리죠. 3차에 걸친 이게 총 합하면 150년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속주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아프리카라는 이 대륙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에니 전쟁은요, 이 1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었어요. 먼저 이 포에니 전쟁의 빛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중해 전역과 아프리카에 걸쳐 전개된 전쟁이었고요. 이 국가적 시련을 극복한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이 전환점이 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나름의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의 새벽의 정복과 확장은 로마의 경제, 사회, 정치에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끼치게 되죠. 이후 공화정 자체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 공화정이 몰락하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황제정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 이탈리아는 14년 동안 전란으로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구가 격감하기도 합니다. 예, 모든 전쟁이 그렇죠. 이 전란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장정들이 전부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죠? 뭐 요새는 그 기계들이 뭐 컴바인이 뭐 농사를 짓는다고 볼 수 있어서 뭐 나이가 들었어도 병약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이 장정의 힘에 의존해서 이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농사 지을 장정들이 전부 군대로 차출됐어요. 그러니 이 농사는 누가 짓죠? 소는 누가 키우지? 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창궐될 수 있는, 특히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계기가 되는 게 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전쟁하는데 수질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전에는 뭐 경찰들이 와서, 경찰이 아니겠군요. 이 군졸들이 와서 이 수질 관리도 하고, 거기다가 오물을 빠뜨리면 안 되죠. 뭐 또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질이 관리가 되다가 이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전쟁터로 이 시선이 돌려지면서 이 오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물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이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에 따라 인구가 격감하게 됩니다. 전쟁의 와중에 장정들이 군인으로 차출되고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나머지 식솔들은 이 농지를 귀족에게 팔아 연명하게 되죠. 예, 이 장정들이 힘쓰는 장정들이 이 농사 짓는 거랑 이 연약한 이 여성들과 아이들, 이 남은 건 노인네들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이 장정 하나를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소출량이 줄게 되고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식솔들은 이 농지를 귀족에게 팔아서 이 연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외 주둔군으로 차출된 장정들은 전후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로마 시민군의 주축인 이 자장농의 수는 심각하게 감소하죠. 예,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열심히 지어서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고 가봤더니 땅이 귀족들 수중으로 다 넘어갔네요. 뭐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아녀자들, 애들들,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농사를 자기처럼 짓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여기서 핵심은 로마 시민군의 주축이 자장농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장농의 수가 줄게 되죠. 예,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이 자장농이었던 이 평민들이 이 중장 부병으로서 이 군수 물품과 이 중무장 장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군대로 가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아보니까 이미 자장농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 귀족의 땅을 소작을 붙여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날품팔이를 하던, 뭐 이렇게밖에는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요, 이 로마 해외 팽창으로 토지, 노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이 로마 귀족의 사유지에서 라티푼디움, 이 대농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토지를 잃은 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로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요. 따라서 거주 환경은 열악하지 그지없었어요. 예, 이 당시에는 뭐 임대업자도 등장하죠. 판잣집에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룸 같은 걸 잔뜩 지어가지고 5층짜리 판잣집 5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도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 사실상 위생시설도 아주 열악하죠.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 그 수많은 원룸 중에 한 곳. 그러니 그 상황이 어땠지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판잣집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또 난리가 나죠. 도시 전체가 전소되는 일도 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 로마 대화재도 사실상 이러한 거주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 판잣집이 무허가로 워낙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죄송합니다. 범죄율이 높아서요, 이 도시 빈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기만 했고요. 이에 따라 공공질서가 불안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자장농인 이 중장보병을 기반으로 했던 그 원동력이었던 로마 공화정도 그야말로 변질되게 되죠. 벌족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라티푼디움 노예 대농장 경영을 확대하면서 이 중소자연농은 토지를 잃고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중소자연농을 중심으로 편성된 중장보병, 즉 시민군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공화정의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빈민의 로마로의 급격한 유입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포에니 전쟁이 가져온 이 로마사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불적포라는 게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벌족파라는 것은요, 이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조직한 정치 당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포플라테스 평민파의 상대 당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선의 사람들을 뜻하는 이 옵티마테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 벌족파는 원로원의 우선권을 강조하며 원로원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정 말기에 일어난 로마의 내란은 사실상 벌족파와 평민파의 정장의 산물이었죠.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라티푼디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티푼디움은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거부한 도시국가의 영토를 국유지화 시키게 되죠. 예,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더불어 살래. 그런데 그러한 이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독립은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킬래 라는 도시국가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그 지역을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벌족이 국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제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여성이나 노인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고 이농함으로써 중소농민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울러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평정함으로써 이 노예 공급원이 개척되면서 공화정 말기에는 이 노예제에 의한 대초지 소유제가 이탈리아에서 확대되게 되죠. 라티푼디움은 직영지와 소작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직영지에서는 노예 노동에 기초한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포도나 올리브, 레몬, 오렌지 이러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죠. 예, 이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에 내다 팔려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시장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노예 노동에 기반되어 있다. 북미 총생산의 97%는 맞는 말이에요.
이 모든 생산물의 97% 정도는 이 노예 노동에 기초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3% 정도는 이 중세 봉건제적인 요소로 혹은 근대 자본주의적인 요소로 시장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경제 비중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너무 이 역사를 도시적으로 보는 것은 고대에는 노예제만 있고 중세에는 봉건제만 있고 뭐 근대에는 자본주의만 시장 경제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가 포도나 올리브나 뭐 레몬만 먹고 배가 부를까요?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배가 고프겠죠. 당연히. 이 주식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소작지에서는 이 소작지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 포에니 전쟁에서 돌아왔던 이 식솔들이 이 토지를 팔고 그야말로 가진 게 없는 중소농민들이 되겠죠. 이 소작지에서는 자급자족적인 밭작물이 주로 재배됐고요. 이 로마 제정 후기에는 노예 제도가 가지는 비생산성과 노예 공급원의 감소로 노예제보다는 자유소작제로 바뀌게 됩니다. 예, 제가 앞서 저번 주 수업에서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노예가 10년간 뭐 사고 치지 않고 잘 이 노예로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게 되면 이 자유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유민들이 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은 그야말로 시민권을 얻게 되죠.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예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노예를 이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133년 이 젊은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 농지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민관은 매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요. 이 호민관은 모두 매년 10명이 선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호민관 단위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하죠. 근데 뭐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이 이 기원전 133년에 이 호민관으로 선출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은 개혁적이라서 이 농지법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 골자는 벌족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국가가 환수해서 이 부분적으로 땅을 갖지 않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법령이었습니다. 예, 뭐 이 공화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중자보병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로마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본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 과도하게 점유한 귀족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국가가 이 돈 주고 환수해서 이 부분적으로 땅이 없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국가, 다시 말하면 이 군인의 수, 시민의 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개혁 방향은 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라쿠스는 관례를 무시하고요.
이 관례를 무시했다는 말은 이 호민관이 10명이 선출됐다고 했죠. 그 호민관 전체가 이 동의를 뭐 과반수라도 얻어야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농지법의 경우에는 이 티베리우스 그라코스만이 주장을 했고 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평민의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원로원의 자문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원이 되겠죠. 뭐 미국, 영국 상원을 얘기하는 이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 절차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이 절차에서 부적합한 이 절차를 받는다면 이 정통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는 절차죠. 그거는 이 정상적으로 받아가면서 물론 어렵죠. 이 설득해야지 되니까요.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그 과정이 참 번잡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포용력과 배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될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런 이 평민의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난한 시민, 주로 농촌 출신 빈민, 자작농이었지만 땅을 잃어버리고 이 도시로 흘러들어온 이 농촌 출신 빈민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게 됩니다. 약간 좀 선동정치가의 기질도 보이고 있군요.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농지법을 강행 처리하게 되죠. 이 강행 처리라는 말은 쓰긴 쉬운 말인데, 이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타협이 아니고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현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 절차적 문제점은 이 설득과 납득을 통해서 헤쳐나가면서 이 자신의 포부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일부 계층에게만 호소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가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를 면직한 뒤 농지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0명의 호민관이 선출됐다고 했죠. 설령 호민관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어야지 되는데 이 동료 호민관 옥타비아누스를 면직시켜버려요. 이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를 너무 강하게 거는 것 같아요. 물론 명분은 좋죠. 이 로마 공화정은 어차피 시민군이 중요하고 시민군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아도는 땅을 이제 국가가 환수해서 돈 주고 사서 농민들에게 나눠줘야지 되겠다. 그 명분에 누가 그야말로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실 설득과 타협으로 얼마든지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 옥타비어스를 면직한 뒤에 이 농지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아탈로스 3세가 유증한 이
페르가몬 영토에서 생긴 수익 일부를 농지 분배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상 이러한 결정은요, 원로원의 대외 정책 및 재정에 관한 결정 권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무리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는 이 원로원의 반발을 사기 딱 안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로원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죠. 이 그라쿠스 형제의 암살은요, 형제가 아니겠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에 대한 이 암살은 이 로마 공화정 사상 최초의 이 정치 폭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명분은 좋고 개혁의 방향은 맞았습니다만 그거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로마의 이 관행 법을 너무 무시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나쁜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원전 죄송합니다. 123년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선출됩니다. 예,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사실상 10명의 호민관 중에 1명에 지나지 않았죠. 예, 먼저 9명의 호민관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는 그런 한 번의 관문이 있죠. 그는 형의 농지법을 부활하고 대규모 식민도시를 건설해서 이탈리아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 농지법, 형이 만들었던 그 농지법 중요해. 그러면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쓸 농지가 없고, 그렇다면 그냥 다른 지역, 이탈리아 반도 너머에 있는 어떤 곳을 점령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땅이 없는 이 몰락한 자연농들을 이민을 보내서 이제 시민화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냐. 아주 건설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제안도 하고요. 또 이 도시 빈민을 위한 공물법을 최초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상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사실상 명분은 좋은데 자기 지지 세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형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 도시 빈민을 일단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공물법을 제정해서 이 싼 값에 곡물을 이 시민들에게 먹이면 당연히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물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위를 둘러봤죠. 그는 기사계급을 끌어들이기,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속주의 조세징수 업무를 이 기사계급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이 속주 총독의 학정을 재판하는 상설법정의 배심원으로 이 기사계급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 로마 시민권과 이 라티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법안도 제안하게 되죠. 예, 이 모든 개혁 조치가 사실상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이 지지 세력을 확장시키는 이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한 이 방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호민관 드루수스가
시민들을 선동해서 그라쿠스에 대항했죠. 예,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할 이 호민관 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루수스가 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이 결과적으로 이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정적들이 동원한 정치 폭력으로 이제 희생당하게 되고요. 그 후 원로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벌쪽파와 이 민중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중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예, 잠시 목을 가다듬었는데 뭐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고대 로마의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뭐 시간이 되면 호국영 거위도 살펴보고 인간 스파르타쿠스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공화정을 지킨 호국 거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뭐를 지킨 호국 땡땡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장군이나 위인, 뭐 의병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연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법이 잘못됐나요? 거위, 어떻게 거위가 이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위가 없었으면 아마 로마적 공화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로마의 모든 축제에는 거위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또 사연이 있겠죠. 뻐꾸기도 그냥 오는 법은 없죠.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기도 저녁에 혼자서 괜히 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말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인간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스파르타쿠스가 인간인데 그 앞에다가 무슨 작은 따옴표로 인간을 하나 더 붙인 것이, 여러분들이 저게 뭐 왜 저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파르타쿠스는 원래 노예였죠. 노예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라는 뭐 영화나 이 문학, 소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뭐 해방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스파르타쿠스는 해방자는 아니에요. 이게 제3차 노예전쟁 때 스파르타쿠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3차 노예전쟁에서 지휘관이, 사령관이 3명이었어요. 크리수스, 스파르타쿠스, 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머리에 기억이 오락가락하네요. 그래서 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 크리수스는 갈리아 출신으로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빼앗고 노략질하고 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짰던 지휘관이었죠. 그래서 로마군 포로가 잡히면요, 그 로마군을 데려다가
이 검투사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요. 뭐 본인이 당했던 그대로를 로마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했던 이 사령관이 크리숙스 이 사령관이었고, 이 스파르타쿠스는 끝까지 안전하게 이 자유의 품으로 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죠. 이 도르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요. 이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로마를 이 호국영웅 거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다음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도로망의 모습입니다. 예, 이 도로가 시피추처럼 이 도처에 있네요. 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까지는 아니고요. 잉글랜드까지 이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예, 북아프리카와 이쪽에 아나톨리아 반도,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고지역이 되겠고요. 이 발칸 반도, 이탈리아 반도, 히스파니아,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 도처에 이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 도로망,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국경선은요, 한 가지 재밌는 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포도가 재배되는 북방한계선까지, 여기까지가 이 포도가 재배되는 북방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레몬 등이 재배되는 이 한계선까지가 이 로마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로마 도로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이 로마가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 도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요. 이 무엇보다 더 핵심은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이 도로망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죠. 이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 운하, 돌로 포장된 도로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판테온 신전,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 할 것 없이 이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전부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죠. 이 시멘트라는 말은 이 라틴어 시멘토스에서 온 말인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접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용 이 접착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사실상 그거는 약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로마 건축에서 두드러진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간 시설이었고요. 총 연장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제국 전역에 이 군대, 사람,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죠. 예, 그 이전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 마케도니아 왕국에도 이 도로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로들은
사람이나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군대용 또는 역참용, 다시 말하면 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참으로서 쓰였지, 이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아니었죠. 이 후자의 이유 때문에 로마 도로망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 인종 및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군대의 신속한 진군, 그리고 식량과 군수장비를 보급하는 이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이 도로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는 점이죠. 도로는 로마가 최강 국가로서의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로가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끝났고요. 도로의 이름도 이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죠. 로마의 도로망은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요. 일부 도로는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 운영되었습니다. 기원전 116년에 이 도로망이 닦이기 시작한 이 비아, 우리가 보통 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아 도미티아, 이 가도는 이 프랑스 알프스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고요. 이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거점 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발칸 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이 비아 에냐티아, 이것은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이 도로 골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있어서 이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중요한 육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시대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스페인의 이 발굴 작업에 중에 있는 한 도로망을 한번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군사력의 열쇠 도로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피아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원전 312년 이 최초로, 최초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초창기에 만들어진 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 제2차 삼리운 전쟁 동안 카푸아에서, 이 카푸아는 스파르타쿠스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 도시명이에요. 이 카푸아에서 공화정 로마와 이 동맹국 사이에 보급로 역할을 수행한 도로입니다. 그 이후 이 도로 시스템은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구축되는 경우가 많았죠.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면요, 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직선도로는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죠. 예, 우리가 보통 이 도로하면, 초창기 도로하면 고대
국가의 이 도로하면 군사용으로 쓰였다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요. 뭐 물론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 뭐 이런 국가들의 이 도로는 군사용으로만 쓰인 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도로가 가지는 의미는 이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 문화교류, 무역, 교류, 이 운송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군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날랜 군단은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이 32km로 이동이 가능했죠.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조차도 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강화되어 국경 전초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 측량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토지 측량사는 조준대를 사용해서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직선 경로를 공들여 이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현대 도로 굴착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이죠. 그 결과 도로는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닦기도 하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산을 넘어서 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고대 로마 시기에 만들어진 이 터널 입구의 모습입니다. 터널은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이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3개의 터널입니다. 길이 1km에 달하는 큐메아 터널, 그리고 이 705m에 달하는 클립타 네아폴리타노 터널, 그리고 780m 길이의 크로타디 세누아 터널이 대표적입니다. 터널은 이 양쪽 끝에서 굴착하여 건설을 시작하는데요. 이 양쪽 끝이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갱도를 이 수직으로 위에서 뚫어 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갱도를 활용해서 굴착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낭패죠.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할 때 진행 속도가 하루 30cm 정도로 아주 느렸기 때문에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죠. 도로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로 군인들이 직접 건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이 고대 로마 군단의 정규군들이었고요. 도로, 요새, 수로 및 이 교량 건설 모두 공병대가 맡게 됩니다. 공병대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로 건설을 위한 일률적인 고대 로마 공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 공법은 그야말로
지리적 위치, 지형, 지질 구조,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열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건설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도로의 평균 너비는 5.5m에서 6m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이 내구성과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91cm의 얕은 도랑을 파고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예. 뭐 도랑을 파는 거는 이제 내구성 그리고 평탄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웠다. 예. 뭐 사실상 연석이라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로의 바닥 부분은요, 이 보통 평평한 흙과 이 모르타르 또는 작은 돌로 덮인 모래로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는 석회 모르타르로 시멘트를 바른 자갈이나 자갈의 기초층을 다지고요. 마지막으로 도로는 석회가 섞인 자갈 표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변 마을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화산 응해암, 자갈 또는 현무암 또는 석회암 포장돌로 마감 처리를 하죠. 제가 앞서 강의에서 앞부분에서 이 로마에는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도 이 콘크리트 하고 시멘트를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콘크리트 도로, 뭐 시멘트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좋지, 무슨 돌로 마감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도로의 내구성 면에서는 뭐 시멘트나 이 콘크리트는 사실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뭐 관리를 안 해주면 뭐 움푹움푹 파이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돌로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뭐 균일한 충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오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마 콘크리트 도로들은 한 2, 3년 지나면 다시 이 갈라진 부분을 메꿔줘야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이 돌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보다는 이 돌 마감재를 활용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군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군하는 경우 동일한 이 규칙을 가지고 발구름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또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빨리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요, 이 도로는 빗물이 측면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연석까지 이 의도적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이 설계가 돼서 있고요. 또 많은 도로에는 배수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 도로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봤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배수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도로이긴 하지만 고대 로마 도로도 이 배수로 확보를 위한
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이 보행자를 위한 포장된 자갈길은요,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을 따라 1m에서 3m의 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이 연석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죠. 예, 보행자를 위한 보도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m에서 5m마다 이 연석에 더 높은 블록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블록은요,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그리고 말이나 소, 당나귀에 이 물건을 실을 수 있게 건설됐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고대 로마 하면 실용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것이죠. 더 번잡한 주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쭉 달리다 보면 뭐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남았다, 또 어디에 휴게소가 있다,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러한 것을 담은 이정표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고대 도로에도 이러한 이정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편과 마찬가지로 돌기둥은 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이 여행자들에게 가장 좋은 휴게 장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기도 했죠. 이정표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건설된 시기, 이 도로 건설 책임자, 마지막으로 이 도로를 수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과거 문자 기록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두루마리다, 죽간이다. 우리 동양 쪽에서는 보통 죽간이 출토가 되죠.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은 누가 고쳤는지, 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사실은 그 시대 문화를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주간이 출토되면 친구들이 보는데, 뭐 그러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주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성벽을 쌓을 때 어느 부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았고, 이 동원된 인력은 어느 정도고 또 재원은 얼마가 들었는지 적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적의 공격에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 이제 그 부족장을 불러서 이게 혹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돈을 뒷구멍으로 챙겼는지, 아니 뭐 이런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별로 건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러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듯이 이정표 역시 그러한 목표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는, 죄송합니다, 이 소위 황금 이정표를 이 로마노 포름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름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 포름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노 포름은 다시 말하면 로마노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실 때 이 포럼이란 말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이 금박을 입힌 이탈리아 분 먼저 여행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거기 갔다 오는 순간 다른 나라 가면 좀 먼저 이 주변 국가를 돈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게 순서예요. 그 순서를 어기시면 여러분들이 이 유럽을 가실 때 애기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항상 이탈리아는 제일 나중에 코스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주조된 이 황금 이정표는요, 이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 제국 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고속도로 갔는데 휴게소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화장실 급하거나 뭐 이 배가 출출하거나 그럴 땐 이 휴게소가 그립기도 하죠. 로마의 도로에도 이 역참과 휴게소가 존재합니다. 이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해 있고요. 이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됩니다. 뭐 현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뭐 사실 아니죠. 뭐 사실상 현재는 통신이 분초 단위로 이 정보가 바뀌죠. 속보도 분초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가요. 사실상 엄청난 속도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한가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사실상 엄청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제국의 특사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역참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냅다 달리기 때문에 16km마다 새로운 말로 이 말이라는 게 쉽게 지치죠. 이 몽골 군대가 사실상 이 기동력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군사가 5마리의 말을 몰고 갑니다. 한 마리는 타고요, 4마리는 같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쉽게 지치죠. 그러면 그 다음 말로 갈아타고 그 말은 쉬게 쉬게 하죠. 그렇게 5마리를 돌려가면서 타면서 하루에 96km 이상을 기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로마는 역참에서 말을 새로 얻어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로마 군단과 같은 속도로 이 몽골 군단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도로 이용자들은 대략 32km마다 있는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고대 로마 시기의 도로 관리와 이 순찰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이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로마 제국 군대의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되죠.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경찰 초소와 망루를 설치해서 이 도둑이나 노상 강도에 취약한 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그들의 출현 가능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도망 노예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선 시대에도 이 도망 노비를 잡는 이 특수 공무원들이 있었죠. 뭐 추노라는 이 직군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도망 노예들이 많았다고, 노비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노라는 드라마가 그게 벌써 언제, 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20년 전 정도 된 것 같네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도망 노예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어떤 공무원의 모습을 이제 담은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엔 정말 좋은 드라마들이, 역사 드라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왕건, 뭐 대조영, 뭐 그런 것들은 그 시간대에 누가 약속을 잡으면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지 하고 난리가 났던,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무슨 모임을 갖자고, 뭐 그건 남녀를 초월한 그런 그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가 인기인 적도 있었죠.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이 노예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또 그들을 잡기 위한 이 공무원, 특수 공무원들이 또 존재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공무원들의 기능이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17세기에는요, 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버려진 아기들이, 뭐 요새는 베이비박스 영화들, 뭐 작품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기들이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 버려진 아기들을 수거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예,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아기들이 어디에, 이제 어떤 박스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분이, 그 사람은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이구나, 이 가난한 집 애들들은 소위 말하는 이 종이 상자에 아기를 버리게 되고요. 이 부잣집, 귀족집 아이들은 전남으로 잘 짜여진 뭐 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 종이 박스에, 나무 박스에 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예, 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닌데 옆으로 많이 샜네요. 이 통행료 징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죠. 이 로마의 도로도 항상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군대라 해도 다리,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이 물품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당하기도 하죠. 예, 뭐 면세는 아니었던 거죠. 이 군대 물품 또 이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대 로마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2100여 년 전에 이 세워졌던, 건설된 이 도로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내국선 면에서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스팔트 도로는 내구성이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뭐 시멘트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내구성 면에선 사실상 로마의 2000년 된 도로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이 비아 플라미니아, 그리고 영국의 이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 터널, 수도교는 현대도 이용 중이죠. 예,
거위와 스파르타쿠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PPT를 제작해 봤는데요. 예, 콜로세움의 거위털이 난리네요.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거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의 축제에는 항상 선두로 입장하는 영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거위가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호국 영웅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될까요? 예, 사실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빨간 날이더군요. 온라인 강의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